중에 하나는 원래 오늘의 그 주제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좀 해달라고 발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기후 감축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적응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내용들이 너무 외면받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오늘 뭐 그런 내용하고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제 그동안 IPCC 평가 보고서 작성에 4차, 5차, 6차에서 세 번을 참가를 했었는데요. 지난 3월 20일에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전부 4권의 보고서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워킹그룹 1, 2, 3 보고서와 그리고 마지막 종합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주로 워킹그룹 1 과학적 근거라는 내용에 관해서 참여를 했고요. 워킹그룹 2 쪽이 이제 영향과 그다음에 적응 그리고 취약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이고요. 마지막 이제 종합 보고서는 아직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냥 표지를 만들어 본 건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어, 이 워킹그룹 보고서를 전부 다 종합해서 좀 더 이렇게 정책하는 사람들도 활용하기 쉽게 그 세 가지 보고서를 종합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이제 발간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슬라이드가 워닝부터 시작합니다. 그 워닝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후 행동이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규모도 불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IPCC에서 발표하는 이제 슬라이드들을 쭉 봐왔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는 6차 평가 보고서가 정말 좀 다른 경우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러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워킹그룹 1 보고서에서 나온 주요 결론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어, 이제는 뭐 거의 indisputable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호우 가뭄 등의 극한 현상들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극한 현상들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후변화의 크기를, 우리 온난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변화 중에 일부분은 돌이킬 수 없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메탄이라든가 뭐 아산화질소 그리고 불소 화합물들의 감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전부 65개국에서 234명의 저자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여 저자라고 해서 또 517명 하니까 거의
750명 정도의 저자가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IPCC 평가 보고서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그 연구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해서 쓰는 보고서라고 한다면은 IPCC 평가 보고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문헌들, 그러니까는 뭐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구 보고서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참 이제 그 사용된 참고 문헌은 한 14,000편 뭐 또는 그 이상 될 거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 의견이 78,000건인데, 우리가 논문 쓸 때 보면은 이제 그 검토 의견 받지 않습니까? 이제 리뷰어들한테서. 근데 그 받는 것이 78,000건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실제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의견도 제시를 했고, 이 검토 의견은 하나하나 모두 다 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4년에 걸쳐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연구 보고서의 차원이 아니라 연구되어졌던 내용들을 평가를 한 보고서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얼만큼 변했냐 하는 것들은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1.1도가 변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후라고 하면 우리가 1750년을 얘기하는데, 사실 1750년에는 지구의 온도에 대한 관측 자료가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관측이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어, 산업혁명의 기온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거기에 그때보다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는지를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185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IPCC 보고서에서는 2019년까지 사용했는데, 이제 최근까지 자료를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1850년부터 2022년까지 온도가 상승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0.06도씨거든요. 10년에 0.06도씨가 변했는데, 어, 1980년 이후에서, 그러니까 최근 40년여 년 동안의 온도 상승폭을 보면은 0.19도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변화하는 속도가 거의 3배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빠른 거죠. 과거에는 사실 온도 상승이 이렇게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의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이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1위부터 10위가 2010년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최근 8년, 9년 동안의 온도가 1위부터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최근의 온도가 가장 10년 동안의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온난화가 발생했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그 기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그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모의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것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 2000년 동안의 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1850년 이전의 것은 여러 가지 프락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구한 값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과거 뭐 1850년까지의 온도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170년 동안의 온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를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 까만색으로 표현된 것이 관측 온도 변화입니다. 관측 온도 변화인데, 실제 그 자연적인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변했다.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의 변화라든가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모의를 해보면은 온도 변화가 과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실가스 농도 변화까지 에어로솔도 포함하는데 미세먼지의 변화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모의 결과와 관측 결과가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 활동 때문에 온난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자연 활동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인간 활동 때문에 그 온난화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밝혀냈기 확인했기 때문에 인간 활동을 변화시키면은 온난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기후 현황 보고서라고 해서 그 국제 기구들이 모여서 이제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워킹 그룹 1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같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7배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7배는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중에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를 17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도 변화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온도 변화에서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모습인데요. 1850년 이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1900년 또는 1950년까지는 그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주 진한 까만색으로 표현한 것이 관측 자료이거든요. 이것은 관측 자료, 처음에 관측을 시작한 1958년부터는 매년 0.8 ppm은 이제 100만 분의 1이죠. 0.8 ppm씩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2.5 ppm씩,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석탄과 그다음에 석유 그리고 또는 가스 이런 것들에 의한 그 상승은 195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또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빈곤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데요. 빈곤에 대해서는 북극해 해빙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극해 얼음이 녹아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극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뭐 생태계의 변화도 굉장히 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북극 해빙의 아이스 에이지 퍼센트라는 그 오른쪽에 윗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북극 해빙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해의 해빙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그 1년 이하의 그 해빙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걸 보여주는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50% 이상을 이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30% 정도가 4년 또는 그 이상 오래된, 그러니까 그만큼 얼음이 두꺼웠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4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뭐 1 년도 안 된 얼음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한 번 얼음이 계속해서 얼었다 녹았다, 겨울이 되면 충분히 그 얼음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녹기 때문에 사실은 얼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다의 그 빙하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육지의 빙하 질량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권에서는 굉장히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뭐 빙하라든가 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감을 못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해수면 고도 상승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수면 고도는 뭐 그동안에 많이 이제 관측 자료가 있는데, 특히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19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은 한 2mm, 1년에 2mm씩 그 해수면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최근 10년 동안은 4mm, 그러니까 거의 그 상승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이 기간 또 30년 기간 동안에 이제 2배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해수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관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상 이변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그 작년에 뭐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많은 피해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그 이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폭염이 그 유럽의 폭염이 굉장히 작년에 엄청난 그런 한 2만 명 이상의 그 추가적인 사망자가 있었고요. 산불도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8% 정도에 달하는 그런 8% 정도, 거의 10% 가까이 그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여름만 되면 산불이 나고 있죠. 우리나라 최근에 산불 난 것도 결국은 가뭄과 동반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봄철 산불이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계속 봄철만 되면 산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아지고 가물어지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홍수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2021년에 그 독일과 벨기에에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때 비가 온 게 거의 한 뭐 200mm 정도 비가 왔을 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어 이것이 거의 2달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것과 같습니다. 200mm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로 따지면 한 700mm의 비가 한꺼번에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은 자연 시스템이나 또는 사회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 거기 그런 그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을 하면 또 피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파키스탄의 대홍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뭐 사망자도 뭐 1,000명 이상,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났던 그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변이 발생한 거를 보면 이제 맨 위에 것은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한 결과입니다. 모의를 했을 때 온도 2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세 원 중에 하나는 비뿐만이 아니라
그 봄철에 파키스탄, 뭐 인도 쪽에서 그 폭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의 빙하가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은 물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폭우가 오고 하니까 두 가지 요인이 그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그렇게 많은 그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 무강수 일수 같은 것들은 그 지중해 부근에서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동안 관측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래의 그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를 봤을 때에도 이것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유럽의 가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영향 관계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구름이나 비가 적게 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구름이 적어지면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고온 또는 폭염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고온이나 가뭄이 합쳐지면 이것이 바로 산불 증가라던가 또는 이것은 다시 또 식량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식량 생산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분쟁의 그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뭐 그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아니면 리저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각국의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보다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기후변화도 그중에서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사회 모든 부분에 건강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영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바로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린 이 그림은 모식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긴 한데 아마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응 문제 이런 걸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단순히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폭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모든 지금 이것이 이제 폭염이 증가한 빨간 지역들이 폭염이 증가한 지역들이거든요. 보면은 이것이 북미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가 EAS라고 한 것이 동아시아인데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든 유럽이든 뭐 다 거의 다 그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는 증가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는 뭐 감소하거나 그런 변화가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위도에서는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염 같은 것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집중호우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전망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를 가정을 하게 되는데 온실가스가 앞으로 얼마큼 배출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그 표에서 보면 시나리오의 종류거든요. SSP 1에 1.9 뭐 해서 1.9, 2.6 이것은 그 온실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가 2.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그 2050년까지 넷제로가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배출을 안 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가 낮아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에는 끝에 있는 이 그 소수점이 있는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니어텀이라고 해서 이것은 2040년까지 온도가 몇 도가 변하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롱텀은 2100년까지거든요. 처음에 그 2040년까지를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건 온도가 1.5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빨리 줄이든지에 상관없이 1.5도, 2040년에 1.5도 상승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2100년까지의 온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해수면 상승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해수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농도를 우리가 아주 뭐 급격하게 줄여서 1.5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은 40cm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수면이 20cm 상승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80년 동안에는 40cm가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렇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수면 상승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해진 미래 기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204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0.4도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은 최소 40cm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폭염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약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1.5도가 되면 그것이 9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도가 올라가게 되면 14배, 1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증가하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폭염이라든가 가뭄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그 극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0.5도 앞으로 더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00년 동안에 2도 정도 온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1945년과 1985년, 그리고 이제 최근 30년, 25년 정도, 35년 정도를 보여드리는데, 과거에는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도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는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강수량은 평균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강수량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해는 여름에 폭우가 막 쏟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해에는 또 비가 안 오는,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또 편차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남부지방에 뭐 그 가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 계절을 얘기할 때 5도하고 20도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고 있는데, 겨울철은 20일이 짧아지고 여름철은 20일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서울에서도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겨울은 그만큼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관측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화이고요. 기후변화 영향은 뭐
전 세계에 마찬가지로 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건 통계청에서 지난 이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만큼 작물 서식지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사과는 뭐 보통 그 대구 부근에서 많이 자랐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양구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절도 변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그 작물의 서식지가 바뀌고 있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할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들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폭염이 증가하고 서리가 감소하는 그런 계절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호우와 가뭄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강수 변동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최근 1986년 이후부터 봤던 그 자료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적응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이번 종합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어, 전 세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그런 변화들이 안 좋은 변화들, 그 어드버스 임팩트가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서 들여다보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물과 식량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 사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어 그 나쁜 악영향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좋은 그 파지티브한 임팩트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물이라든가 식량 문제에도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좋지 않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그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논문이 충분하지 않다, 학술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이런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난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극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극한 현상에 의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IPCC에서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종합 보고서 하면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홉과 챌린지, 그러니까 희망과 도전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희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온실가스 에미션,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적응,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진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라고 얘기는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적응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1.5도 온난화로도
아직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1.5도 온난화라고 우리가 억제를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빈곤이 줄어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설적인 건데 알고는 있지만 실천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기후 위기가 결국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선진국과 우리가 뭐 개도국이 다른 거죠. 그래서 피해는 가, 피해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기여한 것은 굉장히 적지만 작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거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대응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학 정보에 근거한 예측, 적응, 감축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보면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각국에서 이제 NDC라고 해서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여주는 바처럼 2030년에도 이미 그 갭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이 1.5도를 하기 위한 거고, 2도로 만약에 한다고 우리가 이걸 뭐 좀 2도라고 하더라도 그 갭이 이렇게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요, 2020년에 살짝 줄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랬는데 2022년은 2021년에 비해서 0.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업 활동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지금 현재 뭐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만약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증가를 할 수 있고, 적응을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재해는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 온난화는 적응을 잘 해야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이집트에서 나온 캅27에서 나온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식량 문제 또 여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영향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물적 멸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생물적 멸종은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미 취약한 이런 생태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더 빨리 이것이 더 멸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물종 멸종은 뭐 지금 야생 포유류는 83%가 멸종을 했다고 가디언즈에서 나온 걸 봤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빨리 멸종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더 지금 현재는 15%가 멸종했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멸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그 건강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폭염과 관련된 것인데요. 과거 인제 그 우리가 15년 동안의 폭염의 영향 지역을 리스크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것하고 1.2도 정도 온도가 상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지역들이 늘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거의 뭐 3도 정도 이렇게 그 한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히 취약한 지역들이 아열대, 열대 지역이 더 취약하고 우리나라도 이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이게 뭐 찌는 뭐 찜통 같은 더위인 거죠. 찜통 같은 더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집중호우 작년에 일어났던 것들과 관련해서인데 작년에 어, 이제 동작구에서 관측한 거에 의하면은 시간당 강수량이 141mm가 한꺼번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렇게 비가 왔는데 그때 이제 강남역이 또 잠겼어요. 그랬는데 강남역 침수 사례를 보면은 2010년과 11년에도 침수가 됐었는데 그때는 비가 300mm 정도 왔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침수 대비 하수 관거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당 강수량 95mm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40mm 시간당 강우량이 140mm가 되니까 왜 의미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분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만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풍 흰남노 때문에 이제 그 포스코에서 2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고서 이게 비가 최고 강수량인가 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최고 강수량은 1998년인가 발생했습니다. 500mm 비가 왔고요. 작년에는 340mm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지? 하고서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포항의 일 강수량이 200mm가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부터 이 폭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이제 늘어났고요. 시간당 강수량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50mm 또는 그 이하였는데 이제는 80mm가 넘는 그런 비가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2배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이번에는 제가 비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가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폭염이 될 수도 있는데 과거의 그 데이터에만 가지고 적응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obsolete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 기후 전망 자료가 기상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그 저기 회원님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피해, 인명 피해, 특히 인명 피해를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목소리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향후 10년 동안에 기후 위기를 했는데 1과 2가 기후 변화 완화 실패, 기후 변화 적응 실패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 대응 실패라는 거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완화와 적응을 구분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위기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세계 경제 포럼에 거기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이러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의 다 이것이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것이 비자발적 이주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재해가 일어나서 기후 난민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은 정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 행동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하면서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증거인데요. 이게 1983년 5월 말에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2006년 5월 말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두 개가 같은 장소인데 너무나 다른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 원장님. 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관점은 이거에 대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강조되다 보면 이제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얘기만 거의 그 기후 위기에 하면서 환경 얘기 이제 간단히 한 다음에 네. 이제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해서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환경 중심으로 대부분 얘기가 됐고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얘기는 이제 거의 오늘 거론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워낙 큰 주제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만 또 관여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안보적인 또 관점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 관점도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합종 연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각 국가별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또 외교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각적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우리가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가장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한 20개 팀이 있거든요. 거기 예를 들면 석유팀, 뭐 가스팀,
원자력 팀 뭐 이렇게 있고 재생에너지 팀 이렇게 있고 한데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기후 정책 팀이 있어요. 근데 기후 정책 팀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한가하게 이렇게 있다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져 가지고 거의 뭐저 밤샘을 해도 못할 정도 되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또 사회적으로 기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후 정책 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따가 기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는 수요가 워낙 많고 그래서 그 전체 팀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 원장이 해야 될 큰 일이 그 사람 대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을 또 뽑으려고 해도 경제도 알면서 기후 이런 특히 환경 측면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운동 하신 분들은 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고 많이 아시는데 또 에너지나 또 경제차 측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또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지 어떤 한계가 있을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쪽 정책이. 그래서 그 어떤 그 정책 현장에서 이런 그 애로도 있었다. 네, 그런 걸 오늘 그 권 원장님 발표하면서 저는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 느끼는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시작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그 공통된 인식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이 레벨이 다르고 그다음에 방향도 좀 다르고 위기에 대한 정도도 다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안 그래도 입장이 갈리는데 굉장히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기가 좀 쉽고 어떤 걸 너무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 너무 또 과소평가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권 원장님의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아마 많이들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볼 기회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순진 그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 대응 토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토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권원태 원장님 화면 공유 종료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밑에 빨간색 버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화면 밑에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입니다. 근데 제가 몇 분 정도 쓸 수 있나요? 필요한 만큼 얘기하십시오. 예. 그럴까요? 예, 많이 쓰실수록 다른 분들 질문 시간이 좀 적어지니까요. 알아서 조절해서 예, 해주십시오. 예. 우리 뭐 권은태 박사님하고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초청해서 이번에 수업까지 같이 하셨는데요. 지금 뭐 우리 권은태 박사님 아니 우리 임춘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문제는 너무나 다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기후 위기는 사실 두 가지 위험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실 굉장히 물리적인 위험이 많이 거론이 됐거든요. 극단적인 날씨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해와 손실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지난번에 뭐 흰남노 말씀도 하셨지만 사망자도 생기게 되고 재산상의 손실도 오게 되고 또 뭐 1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업, 임업, 뭐 양식업 이런 걸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2차 산업에 투입되는 자원들, 원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업이라든지 또 연관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다 물리적인 어떤 위험을 입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탄소 중립이 더 이상은 구호가 아니라 규범이 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준거가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냥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 위기가 경제 문제로 이제
확장됐다 또는 전환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그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탈탄소 사회,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기술과 사회 규범과 우리의 선호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험만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의 측면을 또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차원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걸 계기로 만들어 간다면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탄소 중립적인 그러니까 기후 중립적인 사회로 나아가면서도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를 갖고 왔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요번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실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이 이산화탄소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게 물론 여기 산업공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64%이고 산림의 벌채나 토지용 때문에 흡수되지 못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게 11%. 그래서 4분의 3이 이산화탄소이고 또 메탄 같은 게 18%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로부터 배출되는 거 많죠. 물론 폐기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축산으로부터 배출되는 메탄도 있지만 그래서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게 뭐 요거는 아워 월드인 데이터라서 2016년 자료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73.2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요새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아무리 우리가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농업과 산림, 토지용 변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18.4%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폐기물 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전환은 그 사회 대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 핵심적인 열쇠는 되지만 이것이 충분 조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건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이 배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환경 문제, 흔히 말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다른 환경 문제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배출원이 여하튼 너무나 다양하고요. 인간의 의식주, 저는 요새 의식주만이 아니고 이동까지 포함해야 인간의 삶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물류나 여객으로도 너무나 많은 이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 삶 전체가 배출원이고 우리도 또한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권은태 박사님이 기후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출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국가 그것과 피해를 보는 사람 피해를 보는 국가 이 두 것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문제도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여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화석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에너지는 CO2 배출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석탄부터 빨리 탈피를 해야 되고요. 석탄, 석유, 가스로부터 사실은 다 탈피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전 자체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전은 이게 카본 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해결료를 만드는 농축 과정에서도 전기가 사용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또 그걸 건설하고 폐기하는 과정, 운전 과정에서만 이게
연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아니고 핵 분열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운전 과정에서만 CO2가 배출되지 않지만 전주기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기후위기 자체가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굉장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극단적인 이상기후, 특히 뭐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내륙에 위치해서 강에서 냉각수를 쓰는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가동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사용 해결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요 자체를 줄이고 절약이나 효율 개선을 통해서 수요 자체를 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재생에너지로 바꿔가야 되고 그 재생에너지에 남는 것을 제대로 저장하고 그걸 그린 수소화해서 산업에 활용하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는 전기로 쓸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그 에너지 이용이 전기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전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분산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지역별 에너지 요금이라든지 실시간 변동형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결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로 잠깐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가운데 꼴찌입니다. 10%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올려야 되고 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라 그럴까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는 친환경 생활을 원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서 ESG 경영을 요구하고 그중에서도 E가 바로 탄소 중립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100기가와트 이상 사용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협력사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이런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는 표준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제가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요약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임진이라고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라는 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이행 전략을 뭐 EU, 미국, 중국, 일본 다 수립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게 IRA가 미국의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런 법명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공화당이 그런 이름을 내걸었을 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틀짓기라는 걸 굉장히 잘 네이밍 그 이름 짓기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했더라고요.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썼냐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를 그냥 두란 말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 내용은 청정에너지 산업과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의 84% 이상이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거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의 공장을 세우거나 조립 공장을 세우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상향을 하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그 IRA의 버금가는 이거하고 대비되는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 또
지속 가능성 실사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서 그 공급망 자체를 탄소 중립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책 결정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심각하게 잘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아까 권은태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6차 평가 보고서의 그 종합 보고서에 새로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1950년에 태어난 사람, 80년에 태어난 사람, 2020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온도 상승의 효과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뭐 70세가 되면은 거의 너무나 많은 그 높은 온도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있냐면요. 세대 간 환경 기억 상실증이라는 문제를 발견을 합니다. 이 세대 간 환경 기억 상실이란 건 칸하고 웨이즈라는 사람이 2017년에 쓴 논문에 나오는 건데 휴스턴 어린이 연구에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휴스턴이라는 곳이 너무나 대기가 오염된 도시라서 이 도시에 태어난 아이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기가 그렇게 오염된 것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태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후위기의 심각성, 당연히 기후는 이렇게 난폭하고 정말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걸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건 아닐까. 보시면요. 지금 이걸 보면은 연령별로 보면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게 어디냐면 10대와 20대예요. 그래서 10대와 20대가 이미 그러니까 다른 문제, 이미 자기 눈앞에 닥친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그래도 이 세대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덜 느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게 이들의 그 앞날 물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위험만이 아니라 전환 위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자신들의 직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어떤 변화의 문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꾸준한 각성이 가능하도록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 문제, 기후변화 하나만 물어보면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환경 문제랑 놓고 보면은 기후변화가 1위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첫 번째는 쓰레기, 두 번째가 미세먼지 뭐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도 쓰레기 발생인데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4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제랑 섞어 놓으면 순위가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빨리 끌어올리고 이것이 단지 분절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우리의 경제에 연결돼 있고 우리들의 일자리하고 연결돼 있고 결국 또 아이들의 삶의 질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빈부격차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그 연결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회경제적인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인식이 공유가 되고 이를 위한 어떤 변화, 제도, 정책, 법의 변화, 특히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초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문제네요.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까 뭐 권은태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온실기체 배출이요. 2019년에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가 2021년에 경기 부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만들어야 되고 2030년까지 지금 2018년에 비해서 40% 줄이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부문별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문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열생산, 전기생산, 전환 부문이 차지하는 게 한 37% 정도가 되고요.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게 한 36% 정도가 되고, 뭐 수송이 뭐 또 얼마가 되고 18인가 그런데 여튼 이 각각이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이 줄일 때 이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축 목표를 부여할 것인가, 어디가 얼마나 더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고 줄여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의하고 있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결정이 가능할까. 누가 얼마나 배출할 수 있을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도 탄소 예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탄소 예산 사용권 배분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면서 탄소 중립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이게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사실은 소비자인 우리가 쓰기 때문에 기업의 배출이 기업만의 배출이 아닌데 이것 자체도 기업과 사람들을 구분해서 굉장히 이걸 따로 떼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이런 문제들도 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버넌스라는 걸 해보니까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문제라는 거죠. 가버넌스와 예, 이겁니다. 도대체 가버넌스란 무엇인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분들 사퇴한 분들이거든요. 1차 그 1기 탄중이 하실 때. 근데 그때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 가버넌스라는 걸 꾸준히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심정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은 권력의 공백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이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걸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환경과 에너지 혹은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해법을 오늘 발제하신 분하고 그리고 토론 하신 분께서 역할 분담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도 뭐 적절하게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 의견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두 분 자료 업로드 했다고 돼 있네요. 예. 자료 공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순진 교수님 자료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강연에 쓰는 자료의 일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여드렸는데 그냥 전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발표를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발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그만두신 것 같은데요. 예, 전체 그 참가자로 해서 이 모드에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자유롭게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권은태 원장님께서 윤선진 원장님 얘기하신 내용 보시고 혹시 보충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짧게 한번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순진 원장님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제가 또 에너지 분야라든가 정책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적응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되어져 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라던가 또는 그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1년 내에 느끼는 위기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3년이라든가 10년 뒤에 위기 의식을 보면 이게 달라지는 것도 아마 10년 뒤에 위기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당장의 문제는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좀 높이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거를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얘기하시려면 윤순진 원장님 저 음소 해제하고 말씀하시죠. 예.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적응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아니고 저 앞으로 가요. 사실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요. 사람마다 그거를 경험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 앞에 거 해야 되는데 너무 뒤로 가 있네요. 이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기후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 이상 기후 또는 기상이변 자체가 위해로 존재하지만 이 위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집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폭염이 있으면 야외 작업자들은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뭐 화이트 칼라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태풍 태풍이란다.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가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의 가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른 거죠. 바로 미시시피 강 옆에 사느냐. 우리 속초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뭐 우리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노출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반지하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름에 폭염 같은 게 겨울에 한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가옥의 단열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취약성 같은 경우가 이제 노출도 그렇지만 그게 또 취약성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연령이 너무 많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 병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거주하는 공간이나 작업하는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회에 연결돼 있고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주는 취약성의 정도가 다른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도시 면적이 지구 표면적의 2%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적으로 밀집한 대도시의 70%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시설 자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불투수면도 많고 너무나 인공적인 그런 시설들이 도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해서 경제 부문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공중보건의 피해도 발생하고 사회 부문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사실 적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원이 굉장히 많은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협상은 지금 완화 방식으로 완화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때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인식을 하지만 또 잊혀지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문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시해서 적응의 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권한을 발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전문적인 조직과 예산의 배분과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 적응하고 관련된 걸 지금 다 끌어모아 갖고 적응 계획을 만들고 이행이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권은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적응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기후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화만이 아니라 적응에 동등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파리협정의 정신이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을 예, 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기봉 교수님. 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완화해서 적응으로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 아마 이게 저출산 문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다. 기후도 정해진 미래고 인구 문제도 정해진 미래고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완화와 동시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그 레질리언스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걸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대책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하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아이고 왜 저는 네? 저 안 나와요. 예, 신기후 정치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셔서 하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지구 역사로 봤었을 때 지금이 간빙기 마지막 지점일 수 있잖아요. 홀로세.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간빙기가 끝나면 빙하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밀란코비치 이제 빙하의 주기설로 보면 이게 원래로 보면은 빙하기로 가야 돼서 지구가 더 추워져야 되잖아요. 기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이게 간빙기에서 중생대로 가느냐,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그 중생대 기후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빙하기가 급격하게 오느냐, 이게 지구 역사에서 없었던 현상이잖아요. 전례가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인간에 의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같이 걸려 있다면,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서의 기후사의 문제하고 인간이 여기에 개입해서 일어난 문제하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간빙기 이후에 이 지구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서 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긴 주기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혹시 거기까지 하기에는 지금 그럴 것 같지만 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이건 지금 제가 아니 말씀 답변하시기보다는요. 이제 두 분께서 일단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쭉 그냥 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답변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건 좀 잘 좀 기록해 주셨다가요. 이따 저 권은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왜 네, 두 분이 지금 반갑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 제가 얼굴이 혹시 큽니다. 편집이 이렇게 된 건가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예, 좀 있을 리가 멀리 없는데. 와서 마침 아, 예. 안상 원장님 같이 있고요. 예. 질문 두 가지인데요. 아까 권원태 원장님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요약해서 했는데 요약 중에서도 맨 나중을 보면은 여기에는 기후 행동이 필수적이다. 기후 행동에는 여기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뤄낼 것이냐? 저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 보면은 상당히 어린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또그 일반인들의 일반인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정책 위반자는 정책 위반자의 어떤 일종의 경각심도 깨우고 하는 그런 것 새롭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후 행동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상원 아유, 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시죠. 네. 아이고, 우리 권 원장님이, 예, 하여튼 오늘 훌륭한 발표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이 그 위기에 비해서 인간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이 기후 위기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려면 현 대의 민주제 하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뽑히고 또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이런 과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단기주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단기주의를 극복해내려면은 그래서 기후 위기와 같은 난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랭드모어 교수가 쓴 최근에 글을 보니까 No decarbonization without democratization. 더 많은 민주주의 없이 탈탄소화 없다. 이런 논문을 읽고 제가 공감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런 결론을 말씀하신 걸로 저도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성경용 이사장님. 예,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가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도 어렵고 공유하는 것도 어렵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각각이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파리 협정도 있고 또 IPCC의 노력도 있고 해서 그 수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분석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또 대책도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그 이런 이제 발표 토론을 할 때마다 가져온 의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그 전문가 또 이렇게 정책하는 분들이 수많은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에너지 절감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자든지 무슨 규제를 하자든지 또 무슨 카본 텍스 같은 걸 하자든지 수많은 정책 수단을 이제 그 제안하고 또 나라마다 이렇게 실행하는 데도 있고 무시하는 데도 있고 한데 혹시 그런 다양한 정책 수단들에 대한 evaluation study, 그러니까 평가 연구 같은 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개발된 또 채택되거나 채택 가능한 그 정책 수단이 예를 들면 100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채택이 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채택이 됐다더라도 이펙티브니스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데 대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좋기로는 분석을 잘하고 전망도 잘하고 좋은 정책이나 제도 설계를 잘 해서 여러 나라에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책 수단별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는 각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순응해 순응, 컨포머티 제 시대는 또는 합의한 그 대책에 대한 실행을 하고 또 순응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이제 일종의 컨포머티 스타디 같은 게 나는 좀 된다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지금 분석과 예측은 다 했고 대책 마련도 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책 효과성이 높은 수단이 어떤 건데 각 나라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수용하고 순응하고 효과를 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능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문제가 있어 그걸 빨리 보완해야 되는데 앞 단계가 대체로 잘 됐다고 하면 수능도를 높이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유엔도 나서고 무슨 월드뱅크도 나서고 무슨 뭐 IMF 등등 모든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게 돼야 될 텐데 지금 IPCC는 유엔 기구지만은 유엔 산하의 수많은 기구가 동시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가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기구들이 이게 공동 대응하는 그런 노력은 충분한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종합 토론 때는 가급적이면 전부 그 비디오 화면을 켜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강의 들을 땐 좀 편하게들 그냥 이렇게 그 비디오 없이들 했는데 토론 때는 좀 서로 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더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부터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놀라웠던 게 권은택 원장님께서 지금 2040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1.5도씨는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에서 잘 대응하든지 탄소 감축을 많이 줄이든지 아니 그냥 지금 추세대로 그냥 합의가 안 되고 가든지 간에 1.5는 통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만약에 2040년에 1.5도가 상승이 했을 때 어떤 세계가 열리는지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럼 정책의 측면에서도 국민들한테 설득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40년까지는 10년이 남았는데 그 짧은 정책을 하는 사람 시간으로 보면 엄청 짧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게 불가피한 현실로 보는 거고 40년부터 2100년까지 이럴 때 그럼 좀 솔직하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2040년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다음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입니다. 30년 그 1.5 통과했을 때 진짜 세상에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측이 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시나리오 그 다음을 좀 솔직하게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이제 뭐 지금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 그럼 이제 답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 넘어가기에 앞서서 3인성호라고 안성 원장님 아니고요. 3인성호라고 이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앞에서 얘기하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미티게이션이고, 이제 하나가 이제 어댑테이션, 그래서 적응인데, 감축은 이제 뭐 그 더 이상 잘 안 되니까 적응에 이제 치중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건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국제기구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놓고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적응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쪽만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옳지도 않고, 그리고 그건 굉장히 많은 반박을 받을 겁니다. 많은 그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리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서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거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특히 2040년 이후에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우리 과거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상당 부분 2030년도, 40년도까지는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1, 2년 만에 뭘 끝내고 뭐 그래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 이제 마무리 토론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권은태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유순재 원장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짧게 해서 각각 한 5분, 3분 네, 이렇게 좀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응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단 1.5도 가는 거는 그건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1.1도에서 1.4도까지 올라가는 그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거는 이제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강해지고 점차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발표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가령 뭐 4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했는데 1.5도가 되면은 그것이 9배로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빙기 얘기를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질문에서 하셨는데, 간빙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로는 앞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간빙기는, 원래는 간빙기가 한 보통 10,000년 정도 지속하거든요. 근데 이번 간빙기는 아마 5만 년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밀란코비치 이론과 를 포함해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80 ppm 정도에서 지금 현재 420
ppm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빙하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테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온난화가 일어나는 속도입니다. 지금 100년 동안에 온도가 1도가 변했는데 간빙기 뭐 빙하기 이 사이는 보통 우리가 10,000년 사이에 5도 변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과거에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 사이에 1도가 변했다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기후 행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확대를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하셨는데 제가 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 분야가 저기 하진 않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유권자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유권자인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그 생각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현재 있는 뭐 그린 티켓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 철도 요금을 낼 때 제가 일부를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재생 에너지에 이용을 한다든가 개발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뭔가 하고 싶어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가들도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린 티켓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4년이든 5년이든 딱 정해진 그 임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정권과 상관없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책 수단이 얼만큼 평가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워킹그룹 3 쪽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워킹그룹 3에 보면은 어떤 정책들이 지금 현재 저게 있다라든가 그 정책이 어떻게 효용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제가 그 보고서 내용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과학적인 정보를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정말 온실가스가 정말 감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하거든요. 온실가스 농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 온실가스가 얼마가 배출이 되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정책을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순진 원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짧게 해주시죠. 저는 항상 시민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 슬라이드가 바로 그건데요. 제가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나가서 기후 난민이 아니고 기후 시민이 되자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세밭이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치 투표와 경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당제가 거의 고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당의 예를 들면 녹색당이나 이런 데 했을 때 그 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던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대표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경제 투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투표는 정치 투표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 카드 모두 다 투표 용지가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시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도 소비자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안승호 원장님 말씀하고도 통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수기 민주주의를 항상 지향했던 사람이지만 기후위기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 저속성이라는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 주민의 그런 저항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EU의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는 인허가 절차를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오염된 거짓 뉴스들이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이 확산돼 있고 또 지역 주민들조차도 이제까지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발전 설비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또 자신이 소비하는 전기를 스스로가 생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전기를 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가 과연 공공재인가? 이거는 진보적인 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기 공공재 아니거든요. 전기 사적재거든요. 근데 자꾸 공공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코 공공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걸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해야 되고요. 누군가 소비하게 되면 누군가는 소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배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공재가 전혀 아닌데 꼭 공공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표를 잃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전력시장 구조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한전을 민영화하는 걸로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요. 진보주의자들조차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독점적인 이 전력시장으로는 정말 다양한 행위자들이 들어가서 경쟁하고 재생에너지의 분산성이 발현되고 또 저장하는 그런 어떤 ESS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활용되는 그래서 정말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넉넉하게 저렴하게 생산되는 그런 어떤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쓸 만큼만 생산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소비하는 걸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전 독점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장을 열어서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보주의자들처럼부터 그걸 반대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질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고기와 쌀을 먹는 사람한테 그걸 먹지 말라 그러면 되겠냐 그러는데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채식을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환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과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고맙습니다. 특히 경제 투표 그 상당히 참신한 그 관점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정치 투표만 생각하는데 저도 좀 애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열정적으로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약간 오버했는데 예, 오늘 다 같이 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에 안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마이크를 그러면 저 임채원 총괄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일단 성경용 이사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 박능우 교수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한 그룹만 모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진 여러 그룹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다 일일이 소개를 듣지 못해 좀 서운합니다만은 다음에 좀 계속 좀 참여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우리도 초청해 주시면 그 주제에 맞춰서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은태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문제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오늘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진 원장님은 정말 예리한 질문 그리고 거의 발표에 준하는 그런 토론을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객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나날이 모임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임채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제를 미리 선정하시고 또 그 주제에 가장 걸맞는 좋은 연사들을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저희 회원들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주 뒤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 모임이 계속될 텐데 오늘 권은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새로 오신 다른 그 그룹의 분들도 늘 앞으로 같이 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 해결책 잘 나가는데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켜주시고요. 네, 사진 한번 켜주세요. 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 잘 나왔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